나는 그날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에 관한 핵심 자료였고 오후에 있을 임원 보고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내 자리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서류 뭉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갈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이 진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아니 어쩌면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어떤 예감이 나를 집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상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숨이 턱 막히도록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낯선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늦은 오후,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고 남편은 당연히 회사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현관에 놓인 신발 두 켤레가 낯설었다. 하나는 남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의 것이었다. 며느리 지은은 오늘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가.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류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 거실을 지나 아들 방으로 쓰던 서재 앞.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희미한 정적만이 흘러나왔다. 나는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서재의 한쪽 벽을 가득 메운 책장과 창가에 놓인 푹신한 2인용 소파. 그 위에는 남편과 며느리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남편은 곤히 잠든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주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모든 감각이 정지했다. 귀는 웅웅거렸고 눈앞은 흐릿해졌다. 나는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터져 나왔다. 남편과 며느리? 왜? 언제부터? 나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서 내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 이상의 친밀함을 일궈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습에는 내가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온기, 아니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한없는 비참함. 이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 결혼 생활 30년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혹시라도 내 흐느낌이 새어나갈까봐, 그들이 깨어나 나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마음속의 비명은 무성 영화처럼 소리 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서류?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저 이 공간에서,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내내 나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에 끌렸다. 이 다정했던 집, 이 평범했던 가족의 모습이 거짓이었다니. 나는 벤치에 멍하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봤다. 노을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래, 어쩌면 이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선영. 올해로 55살이 되었다. 흔히 말하는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자 작은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30년이 넘었고 아들 하나를 두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편,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재한 채였다. 남편 김태호는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능력 있고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라는 명분 아래 일에 매달렸고 우리는 그런 그의 희생에 익숙해졌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이면 골프나 등산으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보다는 TV 화면을 보는 시간이 더 길었다. 나는 늘 그에게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공허함이 쌓여갔다. 그는 내게 남편이라기보다는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자 나와 함께 사는 낯선 동거인에 가까웠다. 아들은 올해 30살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아들은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는 아들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아들이 독립하고 나자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아들이 잘 지내는지 묻는 전화 통화만이 우리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나는 아들에게 너 없이 어떻게 사라고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없는 집은 텅 빈 공간과도 같았다. 그리고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 지은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지은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예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나는 늘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앞에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내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존칭 뒤에는 감정의 벽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혹은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봐 늘 조심했다. 그녀 또한 나와의 관계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각자의 섬처럼 존재했다. 남편은 남편의 섬에서, 나는 나의 섬에서, 그리고 며느리는 그녀의 섬에서, 그리고 아들은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의 집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항해했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을 통해 이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나의 완벽해 보였던 삶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과 며느리의 그 다정한 모습은 어쩌면 나를 향한 무언의 비난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길로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오후의 보고는 다른 동료에게 맡겨버렸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서류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나는 그저 차를 몰고 정처 없이 달렸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과연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내가 상상하는 그 의미일까? 남편과 며느리, 그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의 충격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서는 아직은 모든 것을 단정짓고 싶지 않은 작은 희망이,
아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었다. 그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과연 행복했던가? 나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 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언제쯤 진심으로 궁금해했던가? 이 모든 물음들은 나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추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날 오후의 서재를 떠올려 보았다. 남편의 손길, 며느리의 평온한 표정. 그것은 성적인 의미에서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깊은 연민과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의 의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며느리는 이미 출근하고 없는 빈집이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두 사람의 신발을 보며 어제의 충격적인 광경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거실 소파는 어젯밤 내가 본 것과는 달리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듯한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마시다 남긴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제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서재는 여전히 조용하고 깔끔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사물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며느리와 남편이 잠들어 있던 그 소파, 그들이 함께 펼쳐보았을 책들, 그리고 나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을 책상.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너무나 희미해서 나는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나는 서류를 찾아 들었다. 내 손에 닿은 서류 뭉치는 차갑게 느껴졌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날 하루 연차를 냈다. 회사에 나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할 자신이 없었다.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였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나의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의 삶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인정받고 집에 돌아오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공허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회사와 일이었다. 퇴근 후에도 그는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가끔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은 주로 아들에 관한 것이거나 집안일에 대한 사무적인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남편이라기보다는 그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도우미에 가까웠다. 그의 셔츠를 다려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스케줄을 챙기는 것. 그것이 내가 아내로서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이상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며느리 지은과의 관계는 더욱 그랬다.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결혼을 한 후에도 지은은 한국에 남아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우리는 가끔 마주쳤다. 그녀는 내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 예의 뒤에는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혹은 내가 시어머니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까봐 늘 조심했다. 저녁 식사는 같이 할까? 라고 물어볼 때도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그 서운함은 그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가까워지지 못하는 우리 관계에 대한 나의 실망감이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삶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녀는 나를 존경하는 시어머니로, 나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며느리로 포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포장지 속은 텅 빈 선물 상자와 같았다. 어제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남편의 손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주던 모습. 그 모습에서 나는 질투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나는 남편의 그 다정한 손길이 한때는 내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손길은 사라졌다. 나는 남편의 손길이 그리웠고 그가 나를 향해 진심으로 다정한 눈빛을 보내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갈망을 표현할 줄 몰랐다. 나는 늘 강한 척했고 독립적인 척했다. 그게 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있을 때는 시끌벅적했던 식탁은 이제 침묵만이 흐르는 곳이 되었다. 아들이 떠나고 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회사를 잠시 쉬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기를,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문득 며느리 지은이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늘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왜 하필 서재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은 그녀의 취향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작업하다만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풍경화나 정물화가 아닌 낯익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모습, 해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 삐죽삐죽하게 그린 가족의 모습. 나는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왜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제야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서재에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분명 아들과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나를 이 모든 일에서 배제시켰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텅 빈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매일 뜨고 지지만 나의 삶은 정지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나의 남편을, 나의 며느리를, 그리고 나의 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내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모든 것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며느리 지은과의 대화를 결심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싶었다. 그것이 어쩌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시작될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 지은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어떠니? 특별한 약속 없으면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좋아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다. 지은이 좋아하는 샐러드와 파스타,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식탁에는 2개의 접시가 놓였고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평소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테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지은아, 요즘 작업은 잘 돼가니? 네, 어머님. 얼마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프로젝트인데? 나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그 순간 나는 어제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서재에서 하던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일까?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아버님께서도 그 프로젝트를 돕고 계시니? 내 질문에 지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네. 아버님께서 좀 도와주셨어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아, 어머님이 며칠 전에 서류를 찾으러 집에 왔다가 너랑 아버님을 봤단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어머님, 그게...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표정을 보며 그동안 내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너희 둘이 그저 잠들어 있는 줄만 알았지.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나는 오해를 했단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마주한 것일 수도 있지.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너희 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어. 혹시 너와 남편이 나 몰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단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도 솔직히 아버님과 대화가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너희 둘이 그렇게 가까워 보였을 때 질투심보다는 외로움을 먼저 느꼈단다. 어쩌면 나는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도 몰라. 내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는 절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은 그날 서재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사실 아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동화책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아들은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보였지만 사실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다.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억눌려 지냈고 어릴 적 한번 크게 다쳤던 사고 이후로는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이야기를 부모인 우리에게 절대 털어놓지 않았고 지은은 그런 남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특히 그 사고 이후 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셨죠.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버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잊고 지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이 우셨어요. 그날은 아버님께서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잠깐 쉬어가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나 봐요. 나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있을 때 남편은 아들과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혼자서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우리 가족의 치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을 불륜으로 오해하고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과거가 부끄러웠다. 나는 지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은아, 어머님이 미안하다. 어머님이 너무 어리석었어. 너의 진심을 몰라주고 아버님을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어머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상황이었어요. 지은은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꿈과 삶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내면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더 이상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나는 남편과 대화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우리 가족의 진실을 이제는 진심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나의 오해와 고통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텅 비었던 식탁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남편은 낯선 풍경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남편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칠 전 내가 보았던 그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따라 들어왔다. 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서재. 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끝내고 싶었다. 여보, 나 며칠 전에 서류 때문에 집에 왔다가 당신이랑 지은이 봤어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뭘 봤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까지,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당신과 지은이가 서재에서 잠들어 있는 걸 봤어요.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그때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마주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은이에게 모든 걸 들었어요. 당신이 지은이와 함께 아들 서진이의 동화책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진이의 어린 시절을, 서진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당신은 왜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가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여보, 나는 그때 당신이 왜 지은이에게 그렇게 다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 진심 어린 고백에 남편은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선영아,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그가 나를 끌어안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다. 미안해, 선영아. 미안해.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서진이의 아픈 기억들을 당신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 당신은 늘 강했고 늘 완벽한 엄마였으니까. 나는 당신이 서진이의 아픈 모습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할까봐 겁이 났어. 나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나를 강하고 완벽한 엄마라고 생각했다니. 나는 늘 불안하고 외로웠는데 그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야, 여보.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 나는 서진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어. 나는 좋은 엄마도 좋은 아내도 아니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좋은 엄마였어. 당신 덕분에 서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내가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어. 그게 당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그날 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아들이 어릴 적 겪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그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으며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들과 둘이서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내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감과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들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당신을 외롭게 했어.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나는 며칠 전에 그 충격적인 광경이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게 해준 축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선영아,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서재에서 작업하는 거 어때? 지은이도 오기로 했는데. 그의 말에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보, 오늘 오후에 나도 함께 할게. 나는 그날 하루 연차를 내고 며느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오늘 오후에 어머님도 함께 할게. 우리 같이 서진이의 동화책 완성해 보자. 내 말에 지은이는 기쁨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정말 좋아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배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고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남편은 이미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 지은이는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옆자리에 내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벅차도록 행복했다. 남편은 나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여기 앉아, 선영아. 지은이가 지금 서진이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어. 나는 지은이의 옆에 앉아 그녀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잠든 모습, 엄마 손을 잡고 해맑게 웃는 모습,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 모습까지. 지은이의 그림은 단순히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그림은 서진이가 5살 때 잃어버린 강아지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이구나. 내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당신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있겠어? 그때 서진이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울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들의 울음을 달래느라 밤을 꼬박 새웠던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는 남편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서진 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우리는 매일 서재에 모여 서진이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남편은 아들과 함께 했던 놀이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과 옷,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지은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얻었고, 동화책의 내용과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다. 작업을 하면서 나는 남편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처럼 서투르고 조심스러웠을 뿐이었다. 그는 아들이 다쳤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소년처럼 해맑게 웃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30년 동안 그를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며느리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이렇게 큰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녀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만들고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아들의 성인 모습과 함께 너는 우리의 사랑과 추억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문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너무 고마워. 이 동화책은 서진이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야.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이 동화책을 만들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동화책은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전 내가 마주했던 충격적인 광경은 우리 가족을 해체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남편의 손을 잡고 며느리의 어깨에 기댈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아들의 동화책은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동화책 작업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우리는 서재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그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겼다. 나는 남편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의 어린 시절에 내가 놓쳤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회사 일에 치여 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때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별자리를 알려주었다. 내가 아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남편은 아들과 함께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만들며 교감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랑 방식이 나보다 훨씬 깊고 섬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동시에 그의 사랑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은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진 씨가 왜 그렇게 아버님을 존경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우리는 아들이 어릴 적 겪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남편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서진이가 차도로 뛰어들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서진이는 그 이후로 차만 보면 겁을 먹었지. 나는 그때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지. 남편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동안 그 사고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당신을 혼자 뒀구나.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걸. 나는 그저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은 아들이 사고 이후로 겪었던 심리적인 문제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다. 지은이는 그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며 동화책의 내용에 깊이를 더했다. 동화책 작업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우리는 이 동화책을 통해 아들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는 30년 만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가끔은 남편이 내 손을 잡고 고마워, 선영아 라고 말하기도 했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여보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며느리 지은이도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수다를 떨었다. 지은이는 내게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를 딸처럼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다. 우리는 동화책 작업을 통해 아들의 어린 시절을 되살리는 동시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동화책에는 아들의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화책의 제목은 별이 된 작은 아이로 정해졌다. 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웠던 것처럼 그가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어느덧 동화책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아들에게 이 동화책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들은 아직 동화책 작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동화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진아, 우리가 너의 어린 시절을 담은 동화책을 만들었어. 네가 어릴 때 겪었던 아픔과 그것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내 말이 끝나자 아들은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비쳤다. 그는 화상 전화를 끊었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아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지은이는 우리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서진 씨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의 진심을 알게 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아들이 동화책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 치유의 과정이 아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선영아, 괜찮아.
우리가 서진이의 동화책을 만든 이유는 서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서였잖아. 서진이가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나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우리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아들과 함께 그 상처를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엄마, 저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아들은 동화책을 보러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쓴 동화책 덕분이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에 나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보였던 아들의 싸늘한 반응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며느리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서진이가 우리가 만든 동화책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혹시라도 서진이가 우리를 원망하면 어쩌지? 남편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여보. 서진이는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동화책을 만든 이유는 서진이를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서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잖아.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위로했다. 어머님, 서진 씨가 동화책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서진 씨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아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은 한층 더 성숙하고 의젓해 보였다. 우리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우리를 서재로 이끌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우리가 만든 동화책 별이 된 작은 아이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동화책을 집어들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어린 시절을 왜 이런 식으로 들추는 거죠? 아들의 날 선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서진아, 우리는 너를 상처 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는 상처요. 이미 상처는 다 받았어요. 아들은 남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잊고 싶었어요. 특히 그때의 사고는 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다시 들추고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이 사실을 몰랐어야 했고, 제 부모님도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두셨어야 했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아들을 치유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그저 네가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위로요? 그럼 왜 이제야 위로를 하려는 거죠?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아빠, 저는 늘 외로웠어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늘 바쁘셨고 저는 혼자서 그 상처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은 씨, 저는 제 아내에게만큼은 저의 아픈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과거를 들춰내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아들은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좋은 엄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이 동화책을 만들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진 씨를 상처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서진 씨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진 씨가 왜 늘 외로워하고 가끔씩 슬픈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아들은 눈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저는 서진 씨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동화책을 만들면서 서진 씨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서진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 싶었고 서진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지은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은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지은이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다. 남편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선영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진이는 훨씬 더 아팠던 거야. 이제라도 우리가 서진이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교통사고 이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이야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억눌려 지냈던 이야기.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내가 좋은 엄마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었고 우리는 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줄 수 있었다. 아들은 동화책을 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 씨. 이 동화책 정말 고마워요. 이 동화책을 보면서 제가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기억들도 다시 떠올랐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활짝 웃었다. 그래, 우리는 아들을 상처 주려고 동화책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들에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랑과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아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아들은 그날 밤 며칠 동안의 냉랭했던 태도를 완전히 풀고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교통사고 이후의 트라우마,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감정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모두 쏟아내고 나자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늘 아들이 밝고 긍정적인 아이인 줄로만 알았다. 학업 성적이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부모님께는 늘 예의 바른 아이. 나는 겉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만 만족하며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 깨달았고 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의 아픔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네가 힘들어할까 봐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랑을 그저 제가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진아, 아빠도 미안하다. 아빠는 늘 너에게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아픈 모습, 힘든 모습은 아빠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너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을 줄은 몰랐구나. 지은이는 아들의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을 이해했고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서진 씨, 이제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행복해져요. 지은이의 말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지은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과거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리는 그날 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들을 풀어내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들은 동화책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동화책 속의 아픈 기억들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 씨, 이 동화책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기억들도 다시 떠올랐어요. 제가 강아지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밤늦도록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던 것,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밤새도록 인형을 만들어 주셨던 것.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우리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이 이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며칠 후 우리는 아들의 동화책을 완성했다.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성인 모습과 함께 너는 우리의 사랑과 추억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우리는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 동화책은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었다. 아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을 갔다. 아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어색해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부자지간의 모습이었다. 지은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수다를 떨었다. 지은이는 내게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를 딸처럼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다.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 씨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서진아, 이제 너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아들은 우리를 끌어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 씨. 사랑해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 가족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더 이상 퇴근 후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 나와 함께 TV를 보거나 내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가끔씩 내 손을 잡고 고마워 선영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어려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녀처럼 지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내게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를 딸처럼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다. 우리는 함께 서재에서 아들의 동화책을 보며 웃고 울었다. 동화책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아들의 동화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큰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이 동화책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은이가 아들의 동화책을 그리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올렸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저희도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가족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동화책이 출판되던 날, 우리는 함께 서점에 갔다. 진열대에 놓인 동화책을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동화책 한 권에 우리 가족의 아픈 과거와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동화책의 제목은 별이 된 작은 아이였다. 나는 동화책의 표지를 쓰다듬으며 아들이 어릴 적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떤 꿈을 꾸었을지 생각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혼자서 별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아들의 별이 되어줄 것이다. 동화책 출판 이후 우리는 방송국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방송 출연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우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우리의 아픈 과거와 현재의 행복을 모두 이야기했다. 남편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지은이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 가족을 향한 애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희망이 되었어요. 저희도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했어요. 와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우리는 동화책의 인쇄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우리의 동화책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아픈 과거가
이제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희망이 되고 있었다. 아들은 가끔씩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 되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동화책 작업에 참여했고 동화책의 이권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우리 가족의 현재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봐요. 행복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요. 아들의 말에 나는 활짝 웃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에 그 노을은 내게 절망과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오늘 이 노을은 내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들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은이와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들은 동화책 작업을 하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했고 이제는 그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지은이와 아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공방은 늘 밝고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행복을 이제야 진심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말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게 사랑해라고 속삭여 주었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30년 만에 새로운 신혼을 맞이한 것처럼 따뜻함과 애정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과 며느리네 공방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아들이 어릴 적 겪었던 교통사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확인했다. 아들은 더 이상 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운전하며 가족들을 태우고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고 밝고 건강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아들은 내게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은이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며느리가 선물해준 뜨개질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는 며느리가 만들어준 도자기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들은 공방에서 만든 나무 조각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며칠 전 내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날의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았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던 그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남편과 며느리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이 우리 가족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아픔과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은 이제 내게 질투나 외로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서 나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며느리가 특별히 제작해준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에 내 모습을 보며 몇 년 전 내가 느꼈던 비참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